여러분, 김영자라는 이름 석자가 무너져 내린 그 시작점은 1980년대 초 지독하게 추웠던 겨울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불과 100일도 채 되지 않아 영자 씨는 세상 천지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5살이던 준호는 영문도 모른 채 엄마의 포대기에 쌓여 차가운 장터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맡길 타가소는커녕 당장 입에 풀칠할 쌀한 되조차 없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영하 15도. 칼날 같은 북서풍이 얼굴을 스치면 살점이 배어나가는 것 같던 그날. 새벽 영자 씨는 노량진 시장 구석진 자리에 사과 박스를 3겹으로 깔았습니다. 박스 가장자리는 밤새 얼어붙어 손끝이 베일 듯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잠든 준호를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행여나 아들이 얼어 죽을까봐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방한복인 낡고 해진 솜점퍼를 벗어 아이의 작은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솜점퍼 안쪽은 아직 남편의 체온이 남아 있었던 듯 했지만 그것마저도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본인은 구멍이 숭숭 난 스웨터 한 장만 걸친 채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새벽 도매상들이 던져주는 배추망을 어깨에 메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뼈가 부서질 듯한 무게, 발바닥에 스며드는 얼음 같은 바닥의 냉기, 코를 찌르는 배추의 흙냄새와 함께 그녀의 숨은 하얗게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추워. 잠결에 들려오는 준호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는 영자 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발기는 듯 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의 가슴에 날카로운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그녀는 배추망을 내려놓고 얼어붙은 손으로 준호의 이마를 쓸어 넘기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엄마가 곧 따뜻한 우유 사줄게. 너만 잘 크면 엄마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추 한 망을 옮겨야 준호의 내일 아침 우유 한 병을 살 수 있었고 무 한 상자를 날라야 구멍난 양말을 새로 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새벽 그녀는 채소를 다듬다. 얼어붙은 손가락이 감각을 완전히 잃어 칼에 검지손가락을 깊숙이 베었습니다.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져 순식간에 얼어붙어 붉은 얼음 조각이 되었습니다. 피비린내와 채소의 흙냄새, 그리고 그녀의 눈물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통증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번졌지만 영자 씨는 병원에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흐르는 피를 흙 묻은 수건으로 대충 감싸고 이를 악물며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칼자루가 피로 미끄러웠지만 그녀는 손가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핏물 섞인 배추를 팔아번 돈, 정확히 5,000원이 훗날 준호를 서울대에 보낼 거대한 교육비 신전의 첫 번째, 가장 피 묻은 벽돌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의 하루는 새벽 4시 10분에 시작되어 밤 12시 30분이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그녀는 낮에는 시장에서 배추무 시금치를 팔고 밤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 부업을 했습니다. 식당 주방은 기름때와 음식 찌꺼기가 바닥에 들러붙어 미끄러웠고 뜨거운 물이 손등을 데일 듯 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고기 조각을 보면 영자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것을 깨끗한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준호의 밥 위에 그 고기 조각을 살짝 올려주며 그녀는
늘 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고기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불러. 우리 준호 많이 먹고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대장님, 아니 장군님 되어라. 그 거짓말이 쌓이고 쌓여 영자 씨의 위장은 점점 헐어갔습니다. 밤마다 속이 쓰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토하기 일쑤였지만 아들의 일기장 한 구석에 적힌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다는 문장 하나만 보면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 잘 되면 나의 모든 고통은 의미가 있어.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매일 시장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시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준호가 기다릴 작은 방 불빛 하나만이 그녀의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딸 수미와의 갈등은 영자 씨 가슴에 박힌 또 하나의 녹슨, 영원히 뽑히지 않는 못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 준호를 가문의 기둥으로 세우기 위해 딸 수미의 모든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수미가 중학교 2학년 때 미술 선생님으로부터 이 아이는 천재예요. 꼭 미대에 보내세요. 색감을 보는 눈이 특별합니다라는 극찬을 듣고 들뜬 마음으로 집에 달려왔을 때 영자 씨는 생선 내장을 묻힌 손으로 딸의 꿈을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손에 남은 비린내가 아직도 코에 맴도는 그 순간 그녀는 딸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외면하며 말했습니다. 수미야, 정신 차려라. 우리 집에 예술할 돈이 어디 있니? 오빠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간다. 학원비가 얼만지 알아? 너는 그냥 적당히 공부해서 상고나 가라. 그래야 빨리 돈 벌어서 오빠 뒷바라지 하지. 그 말 한마디에 수미의 눈동자가 순간 죽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수미는 이를 악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는 그 울음소리를 영자 씨는 분명히 들었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해야만 했습니다. 준호를 서울대에 보내는 것이 죽은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자신이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인생을 증명받는 유일한 길이라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수미야, 미안해. 하지만 오빠가 먼저 서야 너도 나중에 잘 살 수 있어. 엄마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그거야. 수미가 고등학생이 되어 교복 치마가 짧아져 다리가 시린 겨울에도 영자 씨는 아들의 유명 브랜드 운동화를 사기 위해 딸의 교복 치단을 몇 번이고 덧대어 입혔습니다. 바느질 바늘이 손끝을 찌를 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입을 꾹 다물고 오빠가 먼저 성공해야 우리 모두 잘 산다고 되풀이했습니다. 수미가 엄마 나도 예쁜 옷 한번 입어보고 싶어. 미술학원 한 달만이라고 조용히 속삭일 때마다 영자 씨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차별의 상처는 수미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미가 결혼할 때 영자 씨는 미안한 마음에 시장 바닥에서 30년 넘게 푼돈을 모아 만든 적금 8천만 원을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그것은 영자 씨가 치아 교정 한 번 못하고 관절염 약값을 아껴가며 심지어 밥 한 끼를 굶으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건네는 순간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눈물이 떨어져 통장 표지를 적셨습니다. 수미야, 엄마가 옛날에 너한테 모질게 한 거 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시댁에서 기죽지 말고 살아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매일 내가 울던 그 밤들이 아직도 꿈에 나와. 하지만 수미의 대답은 영자 씨의 가슴에 차가운 얼음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와서 이 돈 주면 뭐가 달라져? 내가 미술하고 싶다고 울 때 엄마가 뭐라 그랬어? 오빠는 서울대 보낸다고 과외까지 시켜주면서 나는 이 돈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오빠한테 준 아파트에 비하면 이건 껌값도 안 돼. 엄마, 나한테 고마워할 생각 마. 이건 엄마가 나한테 진 빚 갚는 거야. 수미는 그 돈을 가방에 쑤셔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영자 씨는 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랑을 주되 공평하지 못했던 그 헌신이 결국 딸의 가슴 속에는 사랑이 아닌 차가운 증오의 씨앗을 깊이 심었다는 것을요. 그날 밤 그녀는 시장에서 가져온 배추잎을 베개 삼아 베고 누워 한없이 울었습니다. 배추잎의 차가운 이슬이 그녀의 뺨을 적셨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어. 수미야, 용서해 다오라는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2019년 여름 영자 씨 인생의 가장 거대한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 강남 신사가 된 아들 준호가 결혼을 선언하며 영자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린 시절 시장 바닥에서 엄마 추워라고 속삭이던 그 가냘픈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준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말투에는 이미 성공한 남자의 자신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지금 대리에서 과장 올라가는데 남들 다 아파트 한 채씩은 가지고 시작해요. 엄마 살고 계신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저 주실 거잖아요. 지금 제 명의로 넘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대출도 더 많이 받고 더 좋은 동네로 가서 엄마 모실 수 있어요. 저 서울대 보낼 때처럼 한 번만 더 절 믿어주세요. 제가 끝까지 엄마 책임질게요. 약속할게요. 영자 씨는 인감 도장을 꺼내기 위해 안방 장롱을 열었습니다. 손이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장롱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30년 된 나프탈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사별 후 시장에서 배추수만 포기를 날라가며 밤마다 설거지하며 얻은 그녀의 육체 그 자체였습니다. 벽지 구석구석에는 준호와 수미의 키를 재던 연필 눈금 자국이 아직도 선명했고 장판 밑에는 30년 세월의 습기와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문턱에는 준호가 첫걸음마를 떼던 때의 작은 발자국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수미가 처음으로 설거지를 도와주던 날의 작은 칼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흔적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인감이 종이 위에 눌리는 순간 손끝이 저려왔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는 너만 잘 되면 된다. 나중에 내 집 구석에 작은 방 하나만 내주렴. 늙은 엄마가 거기서 너희 아이들 봐주며 살면 그게 극락이지. 엄마는 그걸로 충분해. 명의를 넘겨준 그날 밤 영자 씨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안주도 필요 없었습니다. 소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불덩이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그 충만함이 그녀를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충만함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독약이 되어 퍼져갔습니다. 명의를 가져간 아들은 돌변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입주하는 날, 준호는 엄마의 낡은 가구들을 하나둘씩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 길가에 내놓았습니다. 오래된 장롱이 끌려나가는 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 새 집에 이런 낡은 가구는 안 어울려요. 그리고 며느리가 아직은 합가하는 거 심리적으로 힘들대요. 일단 이 근처 빌라 원룸 얻어놨으니까 거기 계세요. 제가 생활비 꼬박꼬박 드릴게요. 믿어주세요. 그렇게 영자 씨는 30년간 살아온 성체에서 쫓겨나 5평 남짓한 지하 단칸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짐이라곤 사진첩 하나와 낡은 옷, 몇 벌, 그리고 준호가 어린 시절 그려준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지하방의 습기 찬 공기가 그녀의 늙은 뼈를 파고들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줬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 준호야, 내가 약속한 그 작은 방은 언제쯤일까? 2022년 가을, 영자 씨의 무릎은 결국 평생의 고통을 폭발시켰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40년 가까이 쪼그려 앉아 일한 대가였습니다. 무릎 연골이 완전히 닳아 뼈와 뼈가 부딪힐 때마다 전기가 오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벽을 긁으며 이를 악물며 울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숨이 막힐 지경이었고 땀이 비 오듯 흘러 이불을 적셨습니다. 의사는 당장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술비 450만 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준다던 생활비는 벌써 4달째 끊겨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3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끝없이 울린 끝에 아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경으로 아이들 웃음소리와 TV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무슨 일인데 자꾸 전화하세요? 바쁘다고 했잖아요. 준호야, 엄마 무릎이 너무 아파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니? 엄마가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 알잖아, 엄마.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애들 이번에 영어 유학 가요. 저 지금 한 달에 대출 이자만 500만 원씩 나가요. 수미한테 좀 물어보세요. 수미는 시댁 돈 많잖아요. 엄마도 이해 좀 해주세요. 수미에게 전화를 걸자 더 잔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수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오빠가 아파트 가져갔으면 오빠가 책임지는 게 상도 아냐? 왜 매번 나한테만 그래? 나도 지금 애들 학원비 때문에 파출부 나갈 판이야.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정말 피곤해요. 영자 씨는 병원 로비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그녀의 얼굴을 비췄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의 남루한 옷차림과 구부정한 등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수술을 포기하고 약국에서 진통제 한 통을 사서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통증을 견디며 그녀는 끝없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준호 서울대 보낼 때 먹었던 그 라면 한 봉지, 숨이 혼수해줄 때 아꼈던 그 약값들,
그게 다 어디로 간 걸까?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나를 먹어치우는 괴물이었을까?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게 모성인가 아니면 바보인가? 남편아, 당신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여러분, 2026년 크리스마스 이브. 영자 씨는 홀로 지하방에서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물이 넘쳤고 라면 국물이 바닥에 떨어져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방 안은 습기와 라면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TV에서는 화려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준호의 SNS에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써는 사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환하게 웃는 손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 사진 어디에도 영자 씨의 자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가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의 통장 잔고는 정확히 12,400원. 이것이 71년을 시장 바닥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굴러온 한 여인의 마지막 성적표입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준 부모는 은인이 아니라 유통기한 지난 폐기물이 된다는 잔인한 사실을요.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가난을 무능함이라 비난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부모님들 제발 제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기세요.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의 그 거룩한 독배를 마시지 마세요. 당신이 굶으면서 자식의 배를 채워주면 자식은 당신이 원래 배고프지 않은 사람인 줄 압니다. 당신이 뼈를 깎아 집을 지어주면 자식은 그 집이 자신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인 줄 압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주면 당신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그 짐은 언젠가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작은 일기장에 유언을 씁니다. 글씨가 떨려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연필심이 부서질 듯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수미야.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희를 괴물로 만들었고 나를 거지로 만들었구나.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너희에게 반만 주고 나머지 반은 나를 위해 쓸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엄마로 보았을 텐데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웠다. 시장 바닥에서 너희를 안고 울던 그 새벽, 너희를 위해 피 흘리던 그 모든 날들이 이제 와서 후회가 되네. 여러분, 부디 조금은 이기적이 되십시오. 자식의 성공보다 당신의 내일 아침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자식의 아파트보다 당신의 방 한 칸을 지키는 것이 더 숭고한 일입니다. 당신이 지갑을 닫아야 자식의 효심이 열립니다. 당신이 강건해야 자식도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텅 빈 통장과 더 텅 빈 가슴으로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지 마십시오. 영자 씨의 이 피눈물 섞인 71년의 한숨이 당신의 노후를 깨우는 마지막 경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